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첫 방송 나가고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들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평소 목소리보단 좋다고 칭찬받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평소보다 좋은 목소리로 오늘도 네.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양국의 의전팀이 만나서 이미 협상을 시작했고 합의문 초안을 논의할 의제팀도 곧 협상을 재개합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 뉴스 저 뉴스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이 동선에 사실은 전 세계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제는 좀 늦게 움직였더군요. 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쯤인데요. 김창선 부장이 검정색 세단을 타고 박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메트로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자, 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리고 호텔 이름을 또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 부장이 이 호텔에 벌써 3일째 그러니까 매일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텔에는 미국 의전팀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호텔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거죠. 네. 그 좀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이 약 1시간 반 후쯤에 김 부장이 나왔는데 그 차량으로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해요. 그런 모습이 목격이 돼서 뭔가 살피듯이. 네,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 보면 이 메트로폴 호텔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 일본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창선 부장이 엊그제죠. 17일 날 중국 국경이 있는 베트남 랑선성을 방문해서 역을 시찰하고 도로 상황을 확인했다고 해요. 네. 이런 김창선 부장의 동선을 되짚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육로로 하노이까지 갈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긴 하는데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좀 육로 이동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네,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 중국을 경유해서 철도로 가게 되면 편도로만 약 3일이 걸리거든요. 뭐 예. 60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김 위원장이 북한을 그렇게 오래 비우는 걸 선호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그래서 노후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메이로보다는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사용했던 것처럼 중국 민항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렇게 의전에 북한에서는 김창선 부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파트너가 되겠죠. 미국 측의 의전 책임자 데니얼 월시 이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모습도 어제 네. 취재진에 포착이 됐어요. 예, 그 월시 부실장 역시 김창선 부장과 비슷하게 지난 주말 하노이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모습이 어제 SBS 취재진에 처음 포착이 됐는데요. 취재는 일절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와 동선을 살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월시 부실장과 김창선 부장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곧 회담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의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 회담 얘기 중에 의전 얘기가 그러니까 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정작 중요한 건 의제란 말이죠. 네, 그렇죠. 의전과 의제. 자,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전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합의문 조율과 같은 의제 협상은 양국 모두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주말에 협상팀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브 비건 대표가 아직 워싱턴을 떠나지 못한 상태예요. 네. 북한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연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미가 풀어야 할 주요 의제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영변 폐기와 북한 제재 완화 같은 것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협상팀인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보다 김창선 부장이 이끄는 의전팀을 먼저 보낸 것도 이런 의제 협상은 조금 뒤로 미루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은 또 서로가 정말 중요한 카드는 마지막에 까겠다. 네, 그렇죠. 이런 의지들도 어느 정도는 익혀진다. 뭐 이런 관점들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베트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봤는데 김희종님이 안경 여신님 대신 안경 남신님이 오셨어요. 예. 이명선 기자가 휴가라서 이번 주는 박순봉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얘기 살펴봤고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동안 말을 아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작심한 듯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관련된 이야기가 뉴스에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작심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발언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보회의라고 하죠. 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5.18 망언을 강도 높게 비판한 건데요.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우리의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 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 이런 비판들을 했습니다. 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이죠.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3명 중에 2명을 임명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 시점을 좀 보면 5.18 망언 논란을 야기한 국회 공청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지만원 씨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서 문제가 됐었던 네. 그 공청회가 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1일은 그 논란이 가장 커진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했기 때문에 좀 우회적으로 우려를 드러낸 시각이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직접 발언을 통해서 더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오히려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했던 5.18 그 진상규명조사위원 2명을 네. 거부했던 부분을 네.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당도 강대강으로 맞선 건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당의 역사 왜곡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그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 이렇게 청와대를 겨냥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한 지 한 달이 된 시점에서야 청와대가 추천위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좀 드러냈고요. 또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들은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네. 변경 불가 방침을 어제 또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국회의장의 이름까지 들어간 추천 명단을 청와대가 거부한 건 청와대의 무례한 사례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지금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자격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은 팩트 체크가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예. 이 뉴스도 살펴드리는 것이고. 뭐 이런 와중에 지금 국회의 그 윤리특위, 이른바 5.18 망언으로 의원직 제명이 추진되고 있는 네. 자유한국당의 의원 3명이죠. 예.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논의는 했어요. 예. 근데 결론은 역시나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뭘 먼저 다룰 거냐 이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입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5.18 망언 관련 3명의 의원의 징계안을 우선 다루자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리위에 제소된 징계안 26건을 모두 상정하자 이렇게 맞서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징계 초점이 조금 다른 건데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5.18 망언이고 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 그리고 김종우 의원 등의 그 징계안을 다루자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오는 28일이죠. 네. 윤리위 여야 간사회동에서 안건을 결정할 예정인데 뭐 역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뭐 합의된다고 해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안건을 상정한다고 해도 그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이 국회의장 소속 윤리심사 자문위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는 윤리특위 징계심사 소위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징계가 제명이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일으킨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너무 만들어놨습니다. 복잡하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298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네.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러니까 맨날 식물특위라는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오명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서서 실제 징계 건수가 0건이에요. 그리고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각 한 건씩만 의결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여야가 좀 의견차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를 하긴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은 최소한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는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전해드려도 답답한 국회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관중석의 절반가량을 채웠습니다. 행사장이 떠나갈 듯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반면 김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욕설과 야유가 빗발칩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계속해서 당대표 후보들 간의 합동 연설회가 지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바로 어제는 그 자유한국당이 어찌 보면은 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네, 뭐 예. 보수의 심장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대구 경북 TK 대구에 갔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대구니까 대단히 열정적일 것이다. 이 네. 자유한국당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곳이니까. 예. 그런데 당 자체적으로도 뭔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죠.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음흠. 이제 어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말씀하신 대로 TK 지역이죠. 대구 경북인데 네. 그 영상으로 현장 분위기를 보신 분들은 꽤 거칠었다는 말에 동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태극기 세력이 많이 운집한 결과인데요. 김진태 후보자를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이 객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뭐 3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태극기 집회 현장을 방불케 한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말이 무색하지 않게 그 연설회장 밖에는 태극기를 사랑하는 단체 태사단이 대형 태극기를 깔기도 했습니다. 기자들도 이날은 후보들의 연설 내용보다는 스케치에 좀 더 집중을 했어요. 네. 그 분위기가 뜨겁기도 하고 험악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려고 연단에 서니까 뭐 나가라, 빨갱이, 아주 원색적인 비난들이 네. 쏟아지더군요. 탄핵 부역자, 뭐 더 거친 표현들도 있었는데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좀 조용히 해달라. 근데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안다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했는데도 고성은 약 1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5.18 망언 논란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했잖아요. 김병준 위원장이. 그것에 네.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예. 아마 이 참석자 전체의 뜻은 아니었겠지만 그 5.18 관련된 극단적인 현수막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당은 광주의 망령, 범죄 집단의 하수인인가? 자위권 차원에서 5.18 발포는 정당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의 지금 합동 연설회에 이런 지금 플래카드들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은 5.18 망언 당사자 중에 또 한 명이죠. 전당대회에 나온 그 김순례 여성 최고위원 후보가 등장을 하자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내줬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른 인상적인 장면은 그 청년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가 예전에 강경 그 발언을 SBS 짝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더군요. 예. 그 문재인을 탄핵하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저런 게 무슨 대통령이냐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SBS 연예 예능 프로그램이죠. 짝의 남자 3호로 출연을 했었는데 뭐 그 이력 때문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에서 있었던 일 봤는데 지금 그 김진태 의원의 그 지역구죠. 네. 강원도 춘천에서는 그렇게 응원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비판의 목소리도 큰 건데요. 그 춘천 시민사회 단체 네트워크, 강원 지역 5.18 민주화운동 동지회 이런 시민단체와 진보 성향 정치인들이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어제 춘천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이 단체에는 무려 54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했다고 해요. 예.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김 의원에게 국민, 광주 시민에게 사죄를 하고 국회의원 자리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춘천을 떠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아하. 또 무엇보다 국회 그 5.18 망원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제명하라. 이런 것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사실은 영남 지역 특히 네. 경남을 찾았고 여기서 첫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었죠. 네,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경남 창원으로 총출동을 한 건데요. 그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으로 휘청이는 도청을 직접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당장 그 4.3 재보궐선거가 40여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이곳의 승리도 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하찬 대표가 김 지사에 대한 발언들을 좀 했는데요. 김 지사가 당선 1년도 채 안 돼서 갑자기 구속됐다. 현직 도지사를 전격 구속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다. 그러면서 오는 20일쯤 구속 적부심을 의뢰할 텐데 당도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심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거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따지는 건데 이 김 지사에 적용되는 얘기인 거죠. 네.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 이런 얘기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오랜만에 이제 또 새로운 이름들 네. 새롭다기보다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네, 다시 잠시, 나오는 예. 이름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 내년 4월 총선이 1년 2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 이를 대비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 밝히기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남용원 전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어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선을 다 준비한다고 봐야겠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사람이 원래 현 정부 출범할 때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당적을 정리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복당을 하고 이제 총선 준비에 뭐 신호탄을 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정치권 소식들 살펴봤고 그리고 2년 전 침몰을 해서 한국인 네. 선원 8명을 비롯해서 22명이 실종됐던 스텔라 데이지오 사고 기억들 하실 텐데 예. 그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뭐 차량으로 치자면 블랙박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잠깐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스텔라 데이지오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에 남대서양에서 침몰을 했어요. 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가 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해서 22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에 스텔라 데이지오에 대한 심해수속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또 외교부에 따르면은 스텔라 데이지오의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한 항해 기록 저장 장치가 발견돼서 회수가 된 건데요. 이게 일종의 블랙박스다 보니까 당시 상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2년이 걸려서 못 찾아냈던 걸 수색 시작하고 이제 3일 만에 사실은 찾아내가지고 이 부분도 네. 많은 좀 논란이 있을 수 논란이 있죠. 되고 네. 있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그 항해 기록 저장 장치를 찾았단 말이죠. 네. 실종자 수색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난 주말 SBS 8시 뉴스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스텔라 데이지오의 항해사였던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광화문 광장을 지키는 윤미자 씨 부부 인터뷰가 인상적이었거든요. 가족들이 참 이제 안타깝습니다만 정말 수밖에 예, 없죠. 그 또 네.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그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항해 기록 저장 장치에는 날짜와 시간, 선박 위치, 속력 이런 자료들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상 상태와 연결을 해서 운행 적절성과 사고 당시 선박 상태, 뭐 선상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자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자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